자, 이번에는 서양서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선지가 정말 지랄 같고 이렇게 나온다고 할 수 있는 서양 철학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철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수능에서 킬러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세계사적 교양을 쌓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수능을 준비하고 계실 때는 수능 직전에 좀 단순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바짝 땡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도 뭐 큰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여기는 여러분들의 자율학습에 맡겨야 하는 곳이거든요. 자, 우선 그리스 가볼까요? 그리스는 가장 처음에 자연 철학이 발달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모두가 불, 또는 세상은 모두가 물로 이루어졌다, 세상은 모두가 바람으로 이루어졌다, 공기, 세상은 모두가 흙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형태의 뭐 사원소설, 뭐 탈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됩니다. 철학에서는 뭐 언급한 교과서가 한 종 정도 있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좀 발전을 하면서 전 세계, 그러니까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즉 인간과 그 인간들이 모여서 만드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인간 중심의 그리스 철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진리의 상대성, 즉 소피스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수사학을 강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자신이 어떤 죄가 있다거나 또는 자신이 어떤 고소를 한다 또는 고발을 한다 이럴 때 직접 대중들 앞에 나가서 내 의견이나 어떤 논리를 설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말을 얼마나 간지나고 논리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수사학을 가르치던 이 소피스트들의 어떤 지위라든지 또는 경제력이라든지, 뭐 돈을 받을 테니까요, 이런 신분이 굉장히 높았었죠. 이들은 사실 근데 이제 그 어떤 자신의 올바름 또는 자신의 옳음 이런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과정이고,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과정 속에서 내가 저보다 어떤 논리가 있고 정당함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진리가 다를 수 있게 되니까 대표적인 소피스트였던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피스트들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궤변론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적으로 반발하고 도전장을 던졌던 것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을 가지라고 했죠. 그게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네 대한 계속된 질문과 의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러한 찾아가는 과정 속에는 결국 온전하게 절대적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향해 간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의 어떤 흉계 또는 계략에 의해서 악법도 법임을 이야기하며 잘못된 그 판단이고 잘못된 법이지만 그것을 어긴다면 본인이 이야기했던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배척해버리고 지금까지 말했던 자신의 말을 부정하는 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도망가지 않고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사실 소크라테스가 진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의술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을 한 마리 빚졌다, 그걸 좀 갚아달라 라는 말이 소크라테스의 실제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와 만나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병을 고쳐줬던 어떤 그 병원에 무언가 외상값이 있었으니까 그걸 좀 갚아달라는 이야기였겠죠. 죽음을 앞두고도 농담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소크라테스의 정신도 또 한번 살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악법도 버기다는 좀 와전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 제자였던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주장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플라톤의 기분으로만 보면요, 현실과 이상 세계에 너무 격차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 현실이 너무나 쓰레기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현실이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개판일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온전히 이상 쪽으로만 가자니, 또 생각해보면 스승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플라톤은 자신의 어떤 그러한 모순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따라야 될 스승이 말하는 저 절대적 진리라는 건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상 세계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 현실 세계는 그러면 최대한 이데아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완벽하게 인격적으로 완성된 존재, 즉 철학적으로 완성된 존재가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는 그런 철인 정치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죠.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다르게 또 현실주의적인 면모가 있고요. 따라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여기가 윤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수능 특강이나 교과서에서는 나름대로 그냥 그리스 철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런 정도의 설명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헬레니즘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 여기를 해봐야 되겠죠. 또 이제 그리스의 문학으로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썼던 호메로스, 영어로는 호머, 유명하죠. 건축과 조각으로는 조화와 균형을 이야기하는 파르테논 신전과 아테나 여신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알렉산더가 나름대로 국가보다 민족을 더 중요시하고 국가를 어떤 무너뜨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랬던 그 세계 시민주의,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주의적인 철학이 발달하게 되어버렸죠. 따라서 이제 금욕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와 쾌락과 마음의 평정을 강조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로 나눠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건축이나 조각들을 보면 관능적이고 격정적인 어떤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조각에 라오콘 군상이라든지 밀로의 비너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는 실용주의적인 사조를 지녔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인간에 대한 탐구, 어떤 진리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은 크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철학의 사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류층에서는 헬레니즘 시대부터 유행했던 스토아파가 유행을 했고요. 또 문학에서는 갈리아 전기라든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그다음에 리비우스의 로마서 게르마니아, 즉 역사나 어떤 기행 또는 전쟁 기록, 이런 것들을 남기는 데 좀 집중을 했고요.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축물들이었던 수도교라든지 콜로세움, 개선문 같은 것들을 정말 간지나게 축조를 합니다. 지금도 로마 시대에 포장된 도로가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지금까지도 웬만한 적당히 보수해서 잘 써먹고 있습니다. 중세로 넘어가 볼까요? 중세 초기에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교부 철학이 발달을 합니다. 교부 철학은 이성과 신앙 중에 신앙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고 그 사람이 썼던 신공론에서 교부 철학의 어떤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 탕하였어요. 이게 젊었을 때 굉장히 놀다가 어떤 그 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신의 품으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 즉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고, 이성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신을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떤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그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교부 철학입니다. 반대로 중세 중기가 되면, 다시 말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역수입되면서, 원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그리스, 다시 말해 유럽의 철학이었는데, 이게 유럽에서 나름대로 파장되고, 왜냐면 이제 비잔틴 제국에서는 계속 이어졌지만 서유럽에는 그러한 어떤 문화적 전통이 단절되어 버렸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또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던 이슬람 세계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굉장히 발전시켜가고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이 이루어지고 나면서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역수입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달하게 된 것이 아리스토의 영향을 받았던 스콜라 철학이죠. 다시 말해 신앙과 이성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해석해 보려고 했었고,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죠. 신학대전을 저술했다. 즉 이성을 통해서, 다시 말해 철학을 통해서 신학을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세 후기를 보면요, 말기를 보면 스코티스나 오컴, 이게 한 2종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스코티스나 오컴은 이제 신앙과 이성은 아예 어떤 비교나 이런 걸 할 수 없다, 아예 다른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신앙과 이성의 분리고, 당시 이제 또 르네상스 문학이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발달을 하게 되죠. 요거 사실 건축이나 조각 같은 부분도 조금 보게 되면요, 11세기에는 아직 건축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벽을 두텁게 쓰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든지 또는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아치나 돔을 활용하게 됐고, 또 벽을 두껍게 쓰다 보니까 창문을 크게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창문들을 활용을 했죠.
그러나 12세기 이후에는 건축 기술이 좀 발달하면서 벽을 얇게 쓰는 과정에서 창문도 키울 수 있게 됐고, 커진 창문에서 들어오는 채광에다가 알록달록한 무늬를 붙여서 장식하는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또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으로 높고 뾰족한 탑을 세워 올리는 첨탑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문학은 또 기사도 문학이라는 것이 발달을 하는데요. 기사도 문학이 진짜 영어로 로망스입니다. 로망스. 뭐 아더왕 이야기라든지 롤랑의 노래라든지 이런 건데, 롤랑의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카를로스 대제 시절에 카를로스가 아꼈던 기사였던 롤랑에 대한 이야기고요. 시대적 배경은 8세기에서 9세기지만 이것이 저술되었던 시기는 12세기 정도. 요게 예전에 이제 선지로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서 선생님이 적어두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 기사도 문학이라는 게 좀 변태적인데요. 이제 주군을 입고 그 주군을 모시는 기사가 주군의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형태의 제가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랑에 빠진다는 게 어떤 섹스라든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주군이 이 여자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여자는 외로우나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기보다는 내가 이 외로운 여자를 옆에서 지켜주면서 보호하겠다, 이런 형태의 어떤 뭐 남사친 느낌의 그런 형태의 문학이 발달하는 것이 기사도 문학입니다. 르네상스 문학은 선생님이 아예 르네상스에서 대표적으로 좀 많이 빼서 해줬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시험을 준비할 친구들은 여기 있는 16, 17세기 선생님이 연대별로 모아놓은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라든지 베살리우스가 인체 해부학을 하죠. 루터나 칼뱅, 토마스 모아, 에라스무스 같은 친구들이 등장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16에서 17세기에는 케플러가 타원 궤도를 주장을 하고 갈릴레이가 망원경이라든지 자유낙하 실험을 주장을 했고요. 17세기에 넘어오고 나서는 하비의 혈액순환이라든지 뉴턴의 프린키피아 이런 것들이 저술되었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7세기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평가원이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대가리를 빡 터지게 만드는 그런 선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세기에 배웠던 사회계약설 기억하나요? 이 사회계약설은 왕권신수설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권신수설은 왕의 권리가 신에게서 주어졌다는 거지만 사회계약설은 왕의 권력 역시 사회계약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홉스나 로크, 루소가 썼던 책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바이어던, 시민정보론, 사회계약문.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17세기에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대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어렵습니다. 조금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자, 경험주의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로크와 베이컨입니다. 로크는 백지론, 즉 인간은 경험을 통해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베이컨은 신기관, 노브모르가나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요거는 둘 다 기억하십시오. 신기관으로 또는 원어인 노브모르가나로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베이컨 같은 경우는 사우상의 비유를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시장의 우상 이런 게 있어요. 즉 내가 옆 가게에 가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게에서 물건을 보다가 왠지 옆 가게가 더 쌀 것 같아 라는 그런 근거 없는 소문들, 논리적이지 못한 일들, 그런 것들로 어떤 그 눈덩이가 굴러가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또는 생각을 결국은 비합리적으로 이끌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귀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왜냐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배운 것에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제와 거리가 있는 편협된 생각 또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즉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만 온전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예를 들어서 백경배는 성질이 더러워, 백정훈도 성질이 더러워, 초복이도 성질이 더러워, 그러니까 걔네 가족은 성질이 더러워, 이런 느낌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형태의 귀납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합리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은 데카르트인데, 방법소설 굉장히 잘 기억해야 되고요. 이 사람은 이제 연역을 주장을 합니다. 연역이 진리의 토대를 추측을 하고 이에 대해 반응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렵죠. 조금 더 좀 해볼게요. 사람은 경험을 했던 것을 경험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경험주의의 입장에서는 경험을 해봐야만 제대로 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합리주의에서는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제대로 된 진리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성질이 더러운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별것도 아닌 일에 애들한테 그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해버리고 나니까 실제로 그 다음에 만난 여자친구는 전혀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시니 찔리고, 아 얘도 그 전 여친처럼 성격이 더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미안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경험의 결과라는 거. 따라서 경험은 절대로 올바른 진리에 다가갈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라 어떤 진리의 토대, 다시 말해 공식이라든지 어떤 법칙을 먼저 발견하거나 증명해서 그를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 여친은 일단 예를 들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까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만, 이 여자친구는 그러지 않으니까 어떤, 그러니까 참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귀납법은 진짜 사례를 통해서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연역법은 어떤 공식이나 법칙을 만들고 그것을 증명해나가는 과정에서 진리를 찾아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진리의 토대. 그러니까 수학으로 얘기하면 공식을 먼저 구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 공식을 다양한 사례에 적용시켜 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연역법입니다. 귀납과 연역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문과를 선택한다, 문과가 아니라 그냥 학문을 할 거라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완벽하게.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귀납법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즉 A도 해보고 B도 해보고 C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라는 공식이 만들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귀납이라면, 연역은 가라는 공식을 먼저 이렇게 정립을 딱 해놓고 이 가라는 공식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A나 B나 C에 적용을 해본다라는 느낌일까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 어려우면 철학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역사 선생님이니까 더 이상 설명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경험 감각을 중시하는, 내가 겪는 감각을 중시하는 경험주의. 그러나 감각은 잘못된 그러니까 잘못된 접근이기 때문에 오직 머리, 이성으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가 17세기에는 거대 담론으로서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데카르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그 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경험이나 이런 것에 반응받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도대체 뭔가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데카르트는 수학조차도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했을 때 1 더하기 2는 3이다 라는 어떤 명확한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1 더하기 2가 3이라는 거 역시 악마가 장난을 친 게 아닐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세뇌당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의심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존재를 완벽히 입증할 수 있는 건 누구인가? 라고 고민해 보니까 계속해서 의심하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존재 자체는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는, 내가 존재한다는 거, 내가 그리고 생각한다는 거, 이것 자체가 가장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철학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18세기로 넘어가면 이런 경험과 이성을 합쳐서, 다시 말해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합쳐가지고요, 관념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죠.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을 썼던 사람입니다. 또한 선생님과 같이 해봤던 것처럼 계몽사상, 일라이트먼트라는 계몽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생각과 이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것들에 대한 수정을 해나가자라는 계몽사상도 발전하게 됩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여기 나와 있는 건축, 문학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한 번에 끌어서 가겠습니다. 18세기도 선생님이 따로 기억해야 될 친구들을 묶어놨어요. 애덤 스미스가 썼던 국부론, 자유방임주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볼테르. 이 볼테르가 프리드리 2세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사상가입니다. 프리드리 2세로서 한번 선지나 사료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사실 교과서에서 언급된 부분은 아니고 수안에서 작년인가 한번 재작년인가 한번 언급됐었던 그 정도 사람이고, 디드로나 달랑베르 백과전서라든지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을 주장했던 법의 정신, 이런 것들을 또 기억해 볼 만하죠. 19세기 전반이 되니까요, 산업혁명으로 자본가와 노동자가 분화되고 이들 간의 어떤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과정에서 공리주의라는 학설이 발달을 합니다. 즉 공리주의는 한 명당 완전히 같은 하나의 행복이 있다는 거. 다시 말해 자본가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의 무게와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의 무게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공리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사상가가 이제 벤담인데요. 벤담은 이제 좀 생긴 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요. 평생 한 2명인가 3명의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2명인가 3명의 여자는 다 이제 거하게 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동물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면서 네이밍을 해가면서 이들에게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이들 하나하나의 행복 역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세계를 꿈꾸었고, 이 사람 진짜 생각이 좀 대단한 사람인 게, 그저 그냥 죽으면 시체가 돼서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모든 시체들을 병원에 기증해서 뭐 의학을 연구하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시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본인의 시체도 방부 처리, 엠버밍을 해가지고 UCLA인가요? 대학에 이제 기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입학하면 그 제레미 벤담이 갇혀져 있는 그 방부 처리된 그 실 앞에 사진을 찍는 게 이제 어떤 그 연례 행사 같은 게 됐거든요. 이제 본인의 시체를 그렇게 걸어놓은 이유는 본인이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통해서 후대 철학가들에게 새로운 질문거리를 던진다는 거지. 기가 막히는 사람이에요. 예. 뭐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19세기 후반이 되면요, 실제로 이제 실증주의와 실존주의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구분하기 조금 힘든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과학적 사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연과학을 통해 신의 섭리가 아니라 어떤 기계론적 우주관을 성립시키고 어떤 자연의 현상들을 증명해 나가고 발견해 나갔다면, 이러한 그러한 과학들을 사회에도 적용을 시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증거를 가지고 자연이 아니라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법칙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죠. 대표적인 인물은 꽁트 같은 인물들이고, 또 이제 통계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말하는 사회과학의 토대가 됩니다. 반대로 실존주의 같은 건요, 이게 너무 거대한 그런 어떠한 뭐 전체의 행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탐구하고 고민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와 이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나에게 부어지는 애정, 아모르파티. 그러니까 이게 트로트 이름이 아니야. 그 아모르파티라는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이 니체입니다. 니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랑스럽게 살 수 없다면 죽어라. 다시 말해, 자기 존재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자신의 자기애로서 나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니체이자 또한 실존주의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제 서양사 19세기까지의 철학 사조들은 마무리를 지었고요. 뭐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런 것들은 철학 가서 배우십시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 미술, 문학, 음악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17세기의 건축은 바로크 양식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베르사유 궁전이고요. 요게 이제 18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로코코 양식, 좀 아기자기하고 우아한 형태로 조금 덜 화려해지지만 조금 더 어떤 귀여운 모습 또는 뭐 이렇게 아기자기한 모습이 강해지는 그런 로코코 양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문학 같은 경우 좀 한 번에 갈게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창기의 17, 18세기의 문학은 고전주의라 그래가지고요. 기승전결이 있는 갖추어진 문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로빈슨 크루소라든지 걸리버 여행기 같은 그러한 소설들이 있는데, 로빈슨 크루소나 걸리버 여행기는 작가가 지금 선생님이 갖추어진 문학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작가가 완벽하게 틀을 짭니다.
완벽하게 틀을 짜서 소설적 장치와 소설적 구성을 이용해서 어떤 현실 세계를 보여주고 현실 세계를 풍자하려는 그러한 역할들을 완벽하게 작가의 설계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고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완벽하게 이 세상을, 그러니까 소설 속의 세상을 완벽히 통제하고 컨트롤해서 작가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명확하게 소설 속에 집어넣는 것이 고전주의 문학이라면, 요 문학의 발달에서 낭만주의에는 그러한 어떤 고정화된 정형화된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나의 뿌리나 고향 등에 대해서 탐구하고 내가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낭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낭만이나 사랑 이런 쪽보다는 내 뿌리 고향, 즉 역사, 우리 민족의 기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찾다 보니까 역사학이나 민족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양 문명의 원류라고 불리던 그리스 독립을 정말 유럽의 많은 청년들이 낭만, 가오라는 거 하나로 달려가서 도와주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시인이었던 바이런이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게 이제 19세기 후반에 와서는 이런 낭만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개판인데 뭔 낭만은 낭만 이러면서 사실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걸 하려고 소설을 짠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소설에 집어넣었어. 그러나 그것 자체로 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고전주의 소설에서는 작가가 완벽하게 그러한 상황을 통제해서 만들어내고 거기에다 내가 하려는 말을 담은 게 고전주의라면, 사실주의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썼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작품들이 여기 있는 레미제라블이라든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라든지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작품들입니다. 또한 이런 거에서 더 한 발짝 나아가서 극사실주의를 이야기하는, 정말 자연 그대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극사실주의 같은 학파들도 나오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사람 중에는 하나는 이제 드레피스 사건을 이야기했던 에밀 졸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은 유대인 장교였던, 프랑스의 유대인 장교였던 사람이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는데,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억울하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를 구명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런 것을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는 것인가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에밀 졸라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술과 음악을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미술과 음악, 문학과 미술과 음악은 거의 느낌이 비슷합니다.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우던 사람인데요. 실제적으로 빛을 활용해서 정말 간지나고 어떤 명암이 명확하고 그런 그림들을 그려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미술사에서 어떤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개인 사생활은 좀 문제가 많긴 한데, 어쨌든 그 초상화라든지 어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명과 암을 정말 잘 활용한, 처음으로 잘 활용한 그런 형태의 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명암을 진짜 잘 활용하는 화가들은 또 있거든요. 그 사람 까먹었다. 그 잔디밭 위에 여자 하나만 팡 밝게 그려놓은 그 사람이네요. 어쨌든 자, 음악 같은 경우도 이 시기의 음악은, 17세기의 음악은 어떤 신에게 바쳐지는 또는 왕에게 바쳐지는 그런 음악을 준비하게 되는, 그래서 음악의 어머니와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와 핸델이 메시아라든지 칸타타라든지 그런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음악을 준비를 한다면, 실제로 이제 19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음악은 이제 모차르트로 대표되는 약간 귀족적 궁중을 위한 음악과 베토벤으로 대표되는 서민적, 그러니까 실제로 서민적인 음악은 이 다음 세기에 등장을 하지만 어떤 조금 이렇게 우아하거나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 어떤 격정적인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뭔가 거친 듯한 음악이 등장하게 되는 시기가 베토벤이죠.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정말 이런 천재가 같은 시대에 둘이나 나올 수 있을까?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뭐 시기했던 팔리에르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정말 베토벤이 뭐 모차르트보다 약간 세대가 뒤쪽인 거는 맞는데요. 진짜 이렇게 다른 음악이 같은 세대에서 이런 훌륭한 인물들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은 정말 많이 듣게 하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음악과 모차르트의 음악은 정말 대상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모차르트의 음악은 정말 아름다운 귀부인들을 위한 음악이라면 베토벤의 음악은 뭐랄까요? 조금 거칠면서도 남자들을 위한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 서예는 약간 그렇게 느꼈어. 어쨌든 여기서는 뭐 우리가 음악적 사조를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18세기, 19세기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실제 이제 서민들을 위한 음악은 나름대로 이제 이 시기 19세기 전반에 신분제가 무너지고 나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혼행진곡이라든지 이런 서민들의 삶에 사용되는 음악인 거죠. 대표적인 인간이 이제 쇼팽이나 슈베르트 같은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미술에서도 들라크로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 왜 가슴 까고 프랑스 국기 딱 흔들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그 그림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죠. 그 이제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떠한 낭만,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어떤 혁명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러한 여신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준다는 그런 상상 속에서의 우리의 가오 이게 딱 낭만주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어떤 하층민들의 삶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런 그림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북유럽 르네상스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쿠르베 같은 사람들이 이제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는 돌 깨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작품들이라든지 또는 반대로 어떤 주어진 쭉 어떤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또는 그 사람이 계속 앉아있는 것을 모델링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순간적이고 찰나의 감정을 그 반짝하는 시간 사이의 감정을 담기 위한 그러한 그림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인상파라고 불리던 사람들이고 르누아르라든지 모네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계사 교과서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철학 또는 이제 문학, 미술, 음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근슬에 슬슬 넘어가면서 한번 알펴봤고요. 특히 회기가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직전에 좀 반복해서 들으면서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